네, 2022년 증시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사실 그 시험을 보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의 감이 옵니다. 아, 이번 시험 망한 것 같다. 이번 시험 좀 잘 볼 것 같은데? 잘 볼 것 같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망친 것 같다면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혹시나 내가 찍은 것들이 맞지는 않을까? 혹시나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가 적은 답도 정답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하지만 막상 성적표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역시나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증시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좋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말 그대로 버텨왔던 증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표는 이러한 버팀에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역시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연준은 긴축을 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동성은 축소가 되고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각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들의 순매수 탑10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살펴보시죠. 개인들은 단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5.4%의 변동률을 보여줬고요. 그 아래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보여주고 있죠.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대형주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은 꽤나 굳건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5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4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이들 종목들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믿음으로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개인들의 믿음에 주가가 화답을 해주기보다는 조금 더 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 역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득했던 종목이었는데 26%의 하락으로 올해를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뱅크와 LG전자까지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변동률 평균은요. 마이너스 41.8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탑10 종목들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삼성 SDI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 종목들 가운데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1조 원 넘는 매수를 보여줬고요. 변동률은 마이너스 0.8%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금융지주나 또 아래쪽에 KB금융처럼 이런 금융주들도 많이 샀습니다. 견조한 실적과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우리금융지주는 그래도 1%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있기는 한데요. 연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기도 했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SK 하이닉스 39% 하락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좀 큰 수익을 노려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큰 조정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1%로 올해를 마감을 합니다. LG화학이라든지 특히나 KTNG의 상승이 좀 놀라운 부분이죠. 정말 숨어 있었던 효자 종목이 아니었을까. 소리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면서 23.5% 상승을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36.8%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3.56%를 기록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성적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네요. 역시나 하락장에서는 인버스에 대한 주목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51.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한지주라든지 JB금융지주 같은 이런 은행, 금융주에 역시나 기관들도 관심을 보였고요. 수익률도 1%로 변동률로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리고 기관들은 셀트리
셀트리온도 많이 샀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나솔루션 역시나 매수를 하는 모습이네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해도 7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해 왔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하락을 경험을 하면서 3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37%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풍력주 CS윈드는 그래도 강세 보여주면서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LG생활건강이 또 마이너스 37%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기관의 평균 변동률도 마이너스 3%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성적표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022년 1월 3일 우리 코스피는 2,988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마지막 거래일 오늘 코스피는 2,2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의 지수가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역대급 하락장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별처럼 빛났던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상승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상승한 종목은 52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26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는 LX 인터내셔널이 있겠습니다. 47.1% 상승을 했네요. 2차 전지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물류와 같은 이런 주요 키워드에 모두 발을 거치고 있으면서 상승을 기록한 종목이고요. 2위와 3위에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종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연말 들어서 유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가운데 BGF 리테일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4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빨간불을 놓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GKL 역시 38%의 큰 상승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위 현대로템입니다. 철도라든지 방산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모멘텀까지 얹어가면서 빨간불 강하게 유지한 종목이고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메리츠화재, 포스코케미칼까지 모두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의 이 탈변동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63.6% 하락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카카오페이와 또 카카오뱅크까지 모두 50%가 넘는 이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내내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K카 같은 종목도 6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SKI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투자자들에게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서 62%나 하락을 하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크래프톤이나 넷마블과 같은 게임주들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방산이라든지 유통,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올 한 해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연말 들어서 게임주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한 종목은 단 20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위 10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종목이었죠. 카나리아 바이오 300%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과 또 사료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에 난소암 면역 항암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뛰어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2위인 ST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118.4%의 상승률을 보여주죠.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위 케어젠 역시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최근에 들려오면서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다우데이터인데요. 특별한 호재, 뚜렷한 호재가 있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착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불이 이어오면서 80%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엔터주에서의 1위로 등극한 JYP 엔터 역시 28%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래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나노신소재, 신라젠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성일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에서 단연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성일하이텍 역시 1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하면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들일 것입니다. 60%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상승률 종목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하락률 종목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바이오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이 희비가 완벽하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1위인 메지온입니다. 80%가 넘게 하락을 하죠.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위인 한국 BNC도 80%, 또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아래쪽에 제넥신까지 이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 종목들도 올 한 해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2023년에 새롭게 과몰입할 유망 섹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2년 시장의 키워드가 금리였다면 2023년의 키워드는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집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산업보다는 정부가 선택하는 산업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신성장 4.0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3대 분야 그리고 15개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이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분야는 신기술 분야입니다. 모빌리티와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 의료기술과 에너지까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이 담겨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 또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던 바이오입니다. 뭐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으로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서 소형 원전이죠. SMR까지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일상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일상 속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차세대 물류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는 차세대 물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상 속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6G가 또 그에 대한 기반이 돼줄 것 같고요.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까지도 주목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시장 분야입니다. 신시장 분야에서는 먼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략산업 측면에서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K-콘텐츠, 또 K-컬처를 엮어서 K-관광까지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외 건설이라든지 방위산업, 또 원전 등에서 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이 정부 차원에서 원전이라든지 방산 또 해외 건설 쪽으로의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전략 산업 그리고 콘텐츠, 방위산업,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이 정부의 신성장 4.0의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최대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준현 운영형님과 최병훈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유망 섹터와 유망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과몰입하러 떠나보시죠. 네, 2023년 과몰입할 섹터 이야기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자님, 과몰입될 키워드 간단히 좀 잡아주시죠. 예, 일단은 내년도 저는 내년도 크게 보면 네. 상당히 전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내년도 워낙 여러 가지 네.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키워드를 가깝게는 1분기 내지는 상반기까지만 봐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예. 우리 시장이
올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많이 부진했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저는 중국 경기 회복 기회보다 중국 경기를 잡았습니다. 아, 중국 경기. 역시 최근에 국내 증시 이야기할 때 뭐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기 때문에 더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감염자 그 확대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잡아주신 이유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국 경기에 거의 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말 시장도 부진했던 것 자체가 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라고 좀 봐요. 네. 뭐 최근에 먼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나 인도 같은 경우 PCR 검사 시작하다가 지금 최근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연말 시장 자체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예. 결국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그런 정도 코로나가 좀 잡히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시행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기 자체가 아무래도 내년도 아마 3월달 양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지난 12월 15일에 16일 사이에 중국의 공작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올해의 경제를 평가를 하고 내년도 경제 전망을 수립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내년도에 중국 경기의 목표 자체를 일단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기반하에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마 3.1% 정도밖에 안 될 거란 전망이거든요. 당초에 연초에 5.5% 예상했던 건데, 근데 차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5.2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 공작회의에서 5.6% 정도까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거란 전망이라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올해 부진했던 중국 관련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 섹터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도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돼야지 반도체 회복 자체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상반기 정도까지는 내년도는 저는 그래요. 미국이 좋아지면 안 좋습니다. 미국이 좋아지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금리나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야 미국 통화정책 자체 완화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완만하게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유지가 좀 되고 중국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지 우리가 중국 경기 민감하면 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국 경기가 내년도 1분기와 상반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23년 새해 초를 관통할 만한 키워드는 중국 경기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몰입할 만한 섹터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먼저 잡아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그 1분기라든가 상반기 정도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를 저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 한 개씩 섹터를 좀 골라봤는데요. 예. 코스피에서는 제가 이 시간 진단에서 얘기했던 건설 기계 쪽입니다. 중국 경기에 가장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섹터가 굴삭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굴삭기 섹터가 주가도 전반적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3분기부터 굴삭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굴삭기 시장 올해 실적을 본다 한다면 중국만 안 좋습니다. 네. 북미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특히 3분기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3분기가 본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존에 좋아졌던 앞서 얘기했던 신흥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정식이 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전개된다 한다라면 진행이 된다 한다라면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무조건 좋다. 여기다가 가장 과거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4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툭 떨어졌는데 중국의 굴삭기 판매 자체가 11월 달부터 정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굴삭기는 2011년도 3월 달에 고점 찍고 20개월 동안 안 좋아졌었는데 11월 달 돌아섰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도에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설 기계 섹터들의 실적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어떠냐?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주당 EPS라든가 PER라든가, 그다음에 PBR, ROE를 제가 표를 좀 만들어놨는데, 주가 자체가 다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낫다는 것 자체는 내년도도 실적 좋다는 겁니다. 네. 좋다는 EPS를 보게 되면. PER도 올해 주가 좀 많이 떴지만은 내년도 실적 기준에 전체로 PER 기준으로 해서 5배에서 7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관심종은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그다음 중성 쪽에서는 진성TC, 그다음 대창단조 여전히 주가 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그중에서 한 종목을 본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끌어올린 것 자체가 이제 11월 달부터 주가 올라온 것 자체가 11월 달에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 가이던스가 300억 대인데 거의 700억이 나왔거든요. 700억이 좀 나왔고, 예산은 본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많았었는데, 이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으로 매출액이 다변화된 영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2020년도 같은 경우 중국 쪽에다 매출 비중이 거의 40%대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16%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중국이 좋아진다 한다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때 K2 전체와 관련해서 엔진 부분 자체가 매출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익률이 높거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11월 달 이후에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 보시면 외국 투자가들이 1,200만 주 샀고, 그다음 기관 투자가들이 1,400만 주 샀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근데 오늘 주가 약간 변동세에 나왔던 것 자체가 우리 사주 물량이 작년도에 유상증자했던 20% 물량이 약 1,300만 주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예사 1,300만 주는 예사가 발행 주수가 2억 주기 때문에 6%밖에 안 됩니다. 별다른 영향 없습니다. 오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약 7,800원 정도 아래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종목은 3월 달까지입니다. 3월 달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보고 접근하는 전략 가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몰입할 섹터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실질적인 중국의 리오픈의 수혜주 쪽입니다. 물론 수혜주 자체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 섹터가 차지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근데 화장품이라도 종목도 주가가 비싸요. 밸류 자체가. 아무리 퍼시픽 같은 PR이 4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처럼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그렇게 중국 쪽에서 경쟁력을 차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국면 때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사상 최대적이었고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거의 최대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도 주요 11월 달까지 판매 동향을 보니까 보톡스라든가 레이저 기기라든가 세성 분석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계속 좋다는 거죠. 근데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된다 한다면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보시게 되게 되면 임플란트 쪽에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가 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학에서는 아마 그 바텍이라는 주가가 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PB 미용과 관련된 쪽은 루트로닉이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종목들, 그다음에 고주파 관련 쪽도 다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주가 쌉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들 간의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연평균 20%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내년도 예상 실적률 PR이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1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핵심 종목이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덴티움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상한 4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로 내고 있는 쪽이고, 예상한 수출이 좀 70%가 넘는 쪽이고, 중국 쪽이나 매출 비중이 25% 이상 되는 쪽이기 때문에 리오픈의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흥시장 쪽에 매출자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평균 20%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쪽이고, 현재 주가 PR이 10배 되는 수준인데, 과거에 이제 임플란트 기업들이 PR 25배,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신고가까지 왔으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 따라서 하지 마시고 98,000원 아래에 접근하시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력의 관점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최병훈 전문가께 바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2023년 과몰입될 키워드 하나 좀 잡아주시죠.
뭐 2023년도다 22년도다 뭐 네. 언제든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가몰입해야 될 건 항상 낙폭가대한 종목 중에 실적 성장주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뭐 모든 종목이 낙폭가대했으니까 실적이 성장을 올해 하고 내년에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3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내려온 게 최고의 기회가 되거든요. IMF 때 그런 주식을 샀다든지 2008년도에 그런 주식 사면 1년 만에 거의 고점을 회복하고 사상 고점을 또 돌파하는 종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과거를 보고 배워서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95년 역사상, 주식 역사상,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6% 정도, 미국 S&P 500 6%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진 않아요. 나머지 종목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실적 안 좋으면 제자리 가거든요. 그럼 실적 꾸준히 좋은 기업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때 급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 낙폭과대 실적 성장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 실적 성장주를 과몰입해도 될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죠. 과몰입할 섹터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섹터는 산업이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은데 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원자재도 내려오고 유가도 내려오고 전부 다 이제 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까지 거의 성장을 못했거든 모든 산업이. 그러면 그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유일하게 있는 게 2차 전지나 자동차 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산업이 성장해야만 결국 뭐 장이 좋아지든 아니면 회복하든 상관없이 결국 주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자동차 전지고요. 이제 자동차 전지도 중국이 지금 20% 내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침투율이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있죠. 그 바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네. 미국 전기차 시장 산업의 도입기입니다. 어떤 도입기의 특징들이 있는데 경영을 배우게 되면 도입기에는 시장에 어떤 산업이 새로 들어와서 성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다는 것은 도입될 때 특징적이 있습니다. 싼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팔리면 대중 도입기가 아니고요. 비싼 자동차, 멋진 자동차,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일반 대중들이 그런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제 도입기라는 거죠. 지금 대다수 전기차 나온 것은 이제 도입기 비싼 자동차가 나오는데 없어서 못 삽니다. 지금 아이오닉6도 내년까지 벌써 다 이야기 끝났기 때문에 아이오닉6도 뭐 5천에 7천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BMW도 i7이 있는데 멋지게 나왔으면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 자동차 나올 때는 또 도입기가 됐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도입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은 산업 성장이 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은 왜 전기차를 타 유가가 $30, $40 안 되는 자동차 그냥 내연차 하지. 그래서 보조금도 없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전기차 시대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대통령이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어떤 악재적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건 다 일시적인 뉴스지 작은 파도 이제 실제로 큰 흐름은 가고 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바뀌어서 성장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고 이럴 때 바로 이 실적 성장을 할 때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2차 전지 세일업체는 세계적 우리나라 재벌이 하기 때문에 네. 소재하고 부품사 전부 다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핵심적으로 요 중에서 종목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과몰입할 종목 딱 잡아주시죠. 네, 우리 이제 배워야 산다 12월부터 계속 했는데 지난주 끝났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종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 SDI입니다. SDI는 뭐 그전에 이제 IT 핸드폰이 성장할 때는 2, 3년밖에 주가가 못 갑니다.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건 전기차는 50년도, 30년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그래서 앞으로 우주 뭐 가면 걸른 배터리도 되고요. 마이크로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인조인간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삼성 SDI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 전기차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이익을 내면서 투자를 해서 하는 유일한 선도 기업이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 성장에 미국에 봐야 돼. 지금은 미국만 보시면 된다. 미국의 수혜주 말고는 상승해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도 자동차 전지는 또 고급차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 같은 게 또 글로벌 선도주자가 삼성 SDI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한 종목을 제가 새로운 종목 하나 찾는다면 뭐죠? 제가 찾았는데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 롯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그처럼 롯데가 성장 엔진을 달았습니다. 유통감, 화학 뭐 이런 데서 바로 순수 화학 기업에서 배터리 소직을 빠르게 전환해서 갖고 이제 본업이 내년에 유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나프타 가격도 내려가는데 침체가 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오고요. 그다음에 일지모터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에 학정이 잔금 치료가 하면 전지 소재가 고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 회사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5조에 10배 PE, 영업이익 기준 PE를 딴다면 10배만 가도 50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 50조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 6조 천억입니다. 그러면 50조를 예산 시가총액 예상이 한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8배 가야 되죠. 그럼 8년 뒤에니까 만약 8년 뒤에 8배면 한 1년에 매 1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면 잠깐 제가 요걸 딱 보여드리면 실적입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합니다. 흑자 전환하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를 때고요. 그 다음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나오죠. 23. 근데 25년도는 그 2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경기 회복되면 같이.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기대되고요. 새로 탈바꿈한 기업의 주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갖고 화학주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롯데케미칼 한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3년 과몰입할 섹터와 종목들까지 해서 연말 특집으로 살펴드린 환승매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현 운용력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